누군가의 허름한 옷차림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70이 넘은 한 노인이 손녀의 결혼을 앞두고 사돈이 될 사람들 앞에서 인생 최악의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가난한 노인이었고 누구도 그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시당했던 노인이 사실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에는 강태식이라는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72살이 된 그는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종이 박스와 신문지를 주워 모으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손등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누구보다 단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을 돌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폐지 줍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태식이 단 한 번도 남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는 누구에게 손을 벌리는 법이 없었고 작은 폐지 한 장을 주울 때도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늘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동네 슈퍼 주인이 박스를 챙겨주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작은 사탕 한 봉지라도 손에 들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가난해도 품위를 잃지 않은 노인이라며 태식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좁은 방 한쪽 벽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와 어린 시절의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은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태식은 어린 손녀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손녀의 이름은 강하늘이었습니다. 올해 28살이 된 하늘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은 아픔을 딛고 자라 지금은 서울의 대형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당당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입사한 뒤에는 굵은 광고 캠페인을 여러 차례 성공시키며 동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워 번 돈으로 자신을 키워주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하늘은 늘 할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태식에게 하늘은 세상에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태식은 젊은 시절부터 남들보다 2배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손에서 일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 집을 떠돌며 자랐기에 그는 누구보다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가족을 이루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와 딸을 굶기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살아왔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짐을 날랐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고 밤에는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도 손이 트도록 일을 했고 한여름에도 그늘 한번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딸을 키웠고 딸이 떠난 뒤에는 어린 손녀를 키웠습니다. 손녀가 아플 때면 밤새 업고 병원을 찾아다녔고 학교에 갈 때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태식을 보며 고생만 하다 늙은 노인이라고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태식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지킨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요.
또한 그는 돈이 없다고 부끄러울 일은 없지만 마음을 잃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난이라고도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태식을 가까이서 오래 지켜본 몇몇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가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도 큰 빌딩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서 올려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문에서 큰 기업의 소식이 나오는 날이면 그는 평소와 달리 한참 동안 신문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태식의 눈빛은 폐지를 줍는 노인의 눈빛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캐묻지는 않았어요. 태식 스스로도 지난 인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그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것이 단순히 생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하늘이 환한 얼굴로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사귀던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민재라는 남자였고 30살의 그는 성실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하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 진행한 협업 프로젝트로 처음 만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민재는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하늘이 힘든 순간마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은 할아버지에게 민재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줍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손녀의 결혼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손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며 너 하나 잘 키운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며칠 뒤 양가 가족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소는 도심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태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나가는 일을 잠시 미루어 두었습니다. 손녀의 결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평소 입던 허름한 옷 대신 오래전에 사두었던 단정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녀의 결혼 자리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고치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그는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자리에 들어서자 민재의 부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재의 아버지 최병호는 한눈에 보기에도 값비싼 옷을 입고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차림의 부인이 미소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지역에서 제법 알아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듯 첫 인사부터 자신의 직함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고 옷차림과 말투만으로 사람의 격을 판단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최병호는 태식의 직업을 물었습니다. 태식은 솔직하게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병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도 들릴 듯 말 듯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병호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은 채 폐지를 주어서 손녀 결혼시킬 돈은 마련하셨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당황했지만 최병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격이 다른 사람을 대하듯 태식을 향해 무시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내올 때마다 가격을 언급하며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천천히 드시라는 말로 또 한 번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식사가 입에 맞지 않으실 텐데 괜찮으시냐는 말까지 덧붙이며 노골적으로 얕보는 태도를 감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옆에 앉은 부인에게 들으라는 듯 요즘 세상에 이런 격차로 사돈을 맺는 경우도 있느냐며 작게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식탁 위의 공기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민재 역시 아버지의 무례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차마 강하게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죄송하다는 표정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분노와 모욕감이 끌어올랐지만 그는 손녀의 결혼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옅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부족한 할아버지라 미안하다는 말로 자리를 넘겼습니다. 그 한마디에 식탁의 분위기는 잠시 풀리는 듯 했지만 태식의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늘은 눈물을 참으려 애썼고 태식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평소처럼 손수레를 정리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양복을 다시 옷장 깊숙이 걸어두는 그의 손길은 평소보다 조금 더 느렸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그는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도 돈으로만 평가받게 되는 법이라고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저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참아준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모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병호는 앞으로도 결혼을 두고 더 많은 조건을 내세우며 두 사람을 시험하려 할 것이었고 신혼집과 결혼 비용을 둘러싼 더 날카로운 말들이 두 집안 사이에서 오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평생 감춰온 진짜 인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습니다. 평생을 낮은 자리에서 살아온 것처럼 보였던 한 노인이 사실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날,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불편한 분위기는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무시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민재를 통해 결혼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집안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혼집은 어느 지역, 어느 평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결혼 비용에서도 신부 쪽이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체면이 선다고 말했습니다. 예단과 예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거론하며 그 정도는 갖춰야 사돈 자리에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폐지를 주우며 사는 할아버지가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또 다른 형태의 모욕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의 요구를 그대로 전하면서도 자신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하늘에게 시간을 좀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 불안한 목소리에서 민재 역시 아버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하늘은 회사에서도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졌고
동료가 건넨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같은 질문을 2번 듣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동료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누구에게도 결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무시당했다는 이야기를 남에게 가볍게 털어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대학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먼저 그녀의 표정을 알아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조금씩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듣고 나서 어느 집이나 결혼할 때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는다고 너만 겪는 일이 아니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말이 큰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늘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이가 좋아서 결혼하려는 겁니다. 집안 형편이 결혼을 막을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호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결혼은 2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다. 너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민재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말투에는 거역하면 안 된다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며칠 동안 하늘의 연락에 평소보다 늦게 답했습니다. 하늘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면서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녀는 그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가 쉽게 맞서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제대로 반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전공도 첫 직장도 모두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도 그는 자신의 자리가 결국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평생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다는 두려움이 그의 안에서 매일 부딪혔습니다. 하늘은 결국 할아버지를 찾아가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신혼집 기준, 결혼 비용 문제, 그리고 최병호의 차가운 태도까지. 그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냥 좀 더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되고 비용도 제가 더 모으면 되니까요. 태식은 손녀의 그 웃음이 슬픔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손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있어도 먼저 웃어 보이던 그 버릇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새삼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사람이 살면서 돈으로 못 막을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저쪽은 처음부터 돈으로 사람을 막으려는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태식은 그날 밤 손녀가 돌아간 뒤 오래된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그녀는 늘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려워도 사람 마음 하나는 부자처럼 쓰자고요. 태식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녀의 행복이 통장 속 숫자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사진을 다시 벽에 걸어두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마음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게. 태식은 그날 밤 오래된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돈 중에서
정말 급할 때 쓰려고 손도 대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무게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하늘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조금이라도 보태라. 많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가 너 결혼시키려고 모은 돈이다. 하늘은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잖아요. 저는 못 받아요. 태식은 손녀의 손에 통장을 다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너 행복한 거 보는 게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야. 받아. 하늘은 그 돈을 들고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 돈으로라도 보태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최병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구나. 마음만 받겠다고 전해라. 그 말은 돈의 액수를 떠나 태식의 정성마저 가볍게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하늘에게 아버지가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늘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했습니다. 태식은 손녀에게서 정확한 사정을 듣지는 못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손녀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최병호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수레 대신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회사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면담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최병호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가진 게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이는 제대로 키운 아이입니다. 부족한 건 저 하나뿐이니 아이들 마음만 봐주십시오. 최병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너머로 태식을 내려다보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서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갈등은 어느 집안에서나 한 번쯤은 마주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양쪽 집안의 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은 이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형편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람마다 달랐을 뿐입니다. 최병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렵게 회사를 일으키며 형편이 어려운 친척들에게 여러 번 마음을 다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에게 가난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관계까지 흔들 수 있는 위험이라는 믿음을 남겼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형편으로 가르는 습관으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최병호에게는 형편의 차이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고 태식에게는 그저 견디고 넘어서야 할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그 무렵 민재는 아버지에게 한 번 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이와 헤어질 생각 없습니다. 돈이 없는 집안이라고 사람까지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최병호는 그 말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좋을 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 결혼 나는 끝까지 인정 못한다. 부모로서 자식이 고생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민재는 거기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고생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병호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지만 끝내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이 답답했고 동시에 하늘에게 미안했습니다. 태식은 손녀가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먼저 나서서 결혼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손녀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두고 이렇게 흔들려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밤이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왔는데도 결국 손녀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가며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단 한 번도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 없는 게 죄는 아니다. 사람을 돈으로 줄 세우는 게 죄지. 며칠 뒤 하늘과 민재는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미안하다고 자신이 더 강하게 아버지를 막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늘은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할아버지가 더 상처받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아프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 밤이면 하늘은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아버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는 게 할아버지를 위한 일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 상황에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늘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의 어머니가 조용히 하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남편의 태도를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직접 나서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남편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했지만 아들이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모르게 아이들 마음이 그렇게 깊다면 한 번 더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 격식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장소는 도심의 한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하늘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더는 매달리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였습니다. 민재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만 보며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외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같은 말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태식은 손녀에게서 그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녀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너의 행복이 먼저라고 다시 한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자리에서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손녀의 미래가 단지 돈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양복을 다시 꺼내 옷장 앞에 걸어두며 조용히 다음 자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그 약속을 떠올린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그 자신조차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만남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리가 될 것이라는 예감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결심을 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출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고 되뇌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흘렸던 눈물도 오늘만큼은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재는 출근 전 넥타이를 고쳐 매며 아버지 앞에서 더는 작아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오늘은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그 자리에 서겠다고 되뇌었습니다. 태식은 새벽 손수레를 끌고 나가는 대신 그날만큼은 단정한 양복을 옷장에서 미리 꺼내 두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모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태식은 짧게 답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만 마음 단단히 먹으면 돼. 그 한마디가 하늘에게는 어떤 응원의 말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비로소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한 태식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묘하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세계에 속했던 사람처럼 익숙한 걸음으로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도어맨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을 때도 그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늘은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 최병우 부부가 먼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최병우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평소와는 다른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그날 아침 이번에는 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곧 다시 누르며 평소와 같은 태도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려야 할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여전히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병호의 아내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남편의 태도가 점점 마음에 걸려왔던 터였습니다. 자식의 행복보다 체면을 먼저 따지는 남편의 모습이 자신이 알던 처음의 모습과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 한숨에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조금씩 쌓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 앉으며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번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키운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변명도 어떤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담담한 선언이었습니다. 민재 역시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와의 결혼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최병호는 아들의 단호한 말투에 잠시 흠칫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듯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된 뒤 분위기에는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직원들이 음식을 내올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유독 태식에게 머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한 직원은 그릇을 내려놓다가 잠시 멈추어 태식의 얼굴을 살피더니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룸을 지나치다가 걸음을 멈추고 안쪽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와인을 따르던 직원이 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오랜만에 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가 곧 당황한 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 작은 동작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누구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룸 안의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최병호는 그 변화를 눈치채면서도 짐짓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다시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호텔 총괄 지배인이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룸 안을 둘러보다 태식을 발견하고는 순간 표정이 환해지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곳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라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의 깊은 인사에 룸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태식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 순간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병호의 손에 들려있던 잔이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배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빛물류를 이만큼 키워주신 분을 이런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께서 세우신 장학재단 덕분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수천 명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호텔 직원의 자녀들 중에도 그 도움을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룸 안의 분위기를 천천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배인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 재단은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언론에 이름을 알린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학생들조차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늘 그러기를 바라셨다고 지배인은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화려함 없이 조용히 베풀어온 한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병호의 얼굴은 점점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주간 폐지를 줍는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노인이 사실은 자신이 평생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무게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오랫동안 쌓여있던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은 지배인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화려함을 내세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룸 안에는 한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과 민재 역시 처음 듣는 사실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한참 동안 할아버지의 옆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는 사실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문 곳 깊은 존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통장을 건네며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너 행복한 거 보는 게 내가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야. 그 말의 무게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최병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르신이 그 한빛물류를 만든 분이라는 게.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대를 잡고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키운 회사였습니다. 한겨울에 길에서 밤을 보낸 날도 있었고 거래처에 돈을 받지 못해 발걸음을 돌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야 트럭 한 대가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사를 키우는 일보다 사람으로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정작 사람을 진심으로 마주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내려놓고 가진 것의 많은 부분은 사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시간은 그냥 평범하게 제 손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룸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이었을 때도 폐지를 줍는 지금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줄 세우는 세상에서도 사람의 본질은 그렇게 단순하게 매겨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룸 안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은 가진 것이 가장 많았을 때도 가진 것이 가장 적었을 때도 늘 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해왔습니다. 그것이 그를 회장으로 만들었던 힘이었고 동시에 폐지를 주우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게 한 힘이었습니다. 최병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만했던 자세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던졌던 말들이 머릿속을 무겁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손녀 결혼시킬 돈은 마련하셨냐던 그 말이 이제는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더 이상 한숨도 내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조용히 남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태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큰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조차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당당했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작아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룸 안에는 한동안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모욕으로 시작되었던 자리가 이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할아버지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담담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내세워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시간이 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재 역시 마음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동안 아버지의 가치관에 눌려 살아오면서도 어딘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이 믿어온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손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 마음 하나로 왔습니다. 결정은 두 사람이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 결정을 지켜줄 수 있을 때 부모인 거지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천천히 룸을 나섰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길, 하늘은 할아버지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태식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오랜만에 가벼워진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이 밝혀졌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재는 호텔 앞에서 어머니와 잠시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다.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민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온 길이 가족 안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최병호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을 가진 것으로 판단해왔던 자신의 방식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크게 베풀며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잘못 본 것 이상의 의미로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그를 어떤 방향으로 데려갈지 그 자신도 아직은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한 번쯤은 자신이 굳게 믿어온 잣대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아프고 부끄럽게 느껴질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데려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병호의 밤이 그런 밤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오늘 본 것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면 이 모든 일을 두고 다시 한번 가족들이 마주 앉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 모욕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가 이제는 조금씩 다른 결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가늠해온 사람의 마음에도 천천히 변화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그날 이후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용한 변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첫 만남, 돈과 형편을 앞세워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의 태도까지 지난 몇 주의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다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가늠해온 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빛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은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최병호는 약속도 없이 태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오는 그의 걸음은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태식은 그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오시라며 자리를 권했을 뿐입니다. 최병호는 좁은 방 안에 앉아 한동안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빛바랜 사진 한 장에 머물렀습니다. 태식의 아내와 어린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이 작은 방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시간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르신께 했던 말과 행동, 다시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을 형편으로 가늠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온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는 회장이라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이라고 무시당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최병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폐지를 줍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가볍게 여겼던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만들어낸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고 인정하는 일은 그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최병호는 오늘 그 용기를 처음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한 번도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오늘 내디딘 작은 한 걸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병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재와 하늘이의 결혼,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습니다. 태식은 옅은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런 진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최병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날 때 직함이나 재산을 먼저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직원의 의견을 끝까지 들으려 했고 신입사원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네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을 한순간에 버릴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는 매번 스스로에게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가진 것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내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오랜만에 다시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과 민재의 관계도 그 시간을 지나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어려운 시간을 견뎌낸 뒤 서로를 향한 믿음이 한층 깊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끔 그 힘들었던 몇 주를 떠올리며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재는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흔들리지 않아줘서 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 하늘은 그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같이 버틴 거지, 혼자가 아니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의 시간도 함께 견뎌낼 수 있다는 확신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정원 곳곳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작은 테이블마다 들꽃을 담은 화병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은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성했습니다. 태식의 오랜 이웃들도 회사 동료들도 그리고 한빛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 몇 명도 조용히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식장에는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도 있었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온 노인도 있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도 있었고 정년을 앞둔 회사 동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태식이 베푼 작은 도움을 기억하며 왔고 누군가는 그저 오랜 이웃의 정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세대도 형편도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사람을 잇는 것이 결국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병호 부부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최병호는 더 이상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수한 정장을 입고 다른 하객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 몇몇은 처음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화려한 장신구 대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리했고 신랑의 어머니로서 사람들과 두루 인사를 나누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동네 어른에게 우리 며느리가 참 잘 자랐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주례없이 진행된 작은 예식에서 마지막 순서로 태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객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때는 큰 회사를 가진 적도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지켜온 마음과 인격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는 가진 것으로 사람을 가늠하려 할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가진 것의 크기로 서로를 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진짜 부자의 조건입니다.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와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멀리 앉아있던 최병호도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가 자신이 평생 다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 사람들은 작은 정원에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식은 한쪽에 앉아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것이 그가 평생 바라왔던 단 하나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70평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했던 젊은 날 회사를 키우며 보냈던 치열한 시간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수레를 끌었던 조용한 나날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오늘 이 작은 정원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태식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에도 여전히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한빛물류를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그 사실 때문에 자신의 하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골목을 돌며 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은 여전히 그에게 박스를 챙겨주었고 그는 여전히 작은 사탕 한 봉지를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그저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되었고 누군가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가진 편견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식 자신에게는 그 시선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장으로 불리던 시절에도 폐지를 줍는 지금도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가끔 할아버지를 찾아와 신혼생활의 작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재 역시 자연스럽게 태식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태식의 손수레를 함께 끌어주며 그가 평생 지나온 골목길을 함께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하늘은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호는 이제 명절이면 직접 음식을 들고 태식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좁은 방에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나간 시간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을 가볍게 여겼던 순간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의 크기로는 결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화려한 간판 없이도 분명한 무게가 있습니다. 태식은 오늘도 새벽이면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섭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단정하고 그의 인사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가 세운 장학재단은 오늘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고 그 도움을 받은 아이들 중 몇몇은 이제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조용한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지켜온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이 일으킨 작은 변화는 한 가족의 화해로 시작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날이 오더라도 그 아이는 분명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